어려운 경제를 시원하게 씹어드립니다. 최경영의 오도독. 최경영, 남자로, 기자로, 가장으로 부끄럽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해 때로는 비장하고 때로는 분노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진실탐사, 정의로운 언론, 지치고 흔들리고 부담스러운 길이었지만 여러분이 있었기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진심입니다. 이제는 유머도 욕심납니다. 여러분을 웃기고 울리고 싶은 남자, 장국 영도 울고 갈 매력부자 최경영. 이곳에서만 최경영의 진면목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네,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예, 오프닝이 너무 당혹스럽네요. 예, 땀이 납니다. 주말에는 세상의 이익이 따따블러대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국내 주식시장 가장 큰 이슈 중 하나 역시 반도체일 텐데요. 국내 최고의 반도체 전문 애널리스트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리서치 센터장으로 승진을 하셨습니다. 예,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최근의 경제쇼 플러스 짝꿍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도체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사람들이 뭐 반도체 주식을 너무 많이 투자해서 너무 친근해졌어요. 그러니까요. 삼성전자 뭐 국민 주식이라고 하고. 그러니까요. 예. 네. 반도체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습니까? 사실 예. 너무 궁금해요. 뭔가 돈이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있을 텐데 예. 오늘 진짜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정확하게. 예. 예. 사실 하나도 모르거든요. 핸드폰이랑 컴퓨터에 들어가는 거라는 건 알아요. 차에도 들어가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거기까지는 모른다는 예, 거예요. 하나씩 좀 네.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반도체가 정확히 뭔지 그러니까요. 그것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를 저희가 사실은 초등학교 처음 들어가면은 네. 초등학교요? 초등학교 때 예전에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 기억에는 물체 주머니라는 걸 나눠줘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뭐 쇠붙이도 있고, 예. 구슬도 있고, 나무 토막도 있고, 뭐 돌멩이도 들어있고, 뭐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거기 이제 쇠붙이는 도체다, 전기가 통한다, 뭐 이런 거고, 네. 나머지 나무나 뭐 돌이나 뭐 이런 것들은 부도체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네. 이제 그렇게 저희가 배웠어요, 사실은 초등학교 때. 오윤혜 씨 세대는 그렇게 안 배웠습니까?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이 안 나요? 네, 전혀 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생생한데? 네, 너무 생생합니다. 그렇죠. 네. 기자님은 기억나시죠? 예, 저는 기억나요. 네, 그래서 이거 진짜 기억나요. 네,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자석으로 막 붙여보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붙는 거는 뭐 주로 도체가 많고 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이제 반도체는 거기는 없죠. 없지만 그 도체랑 부도체의 중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기가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다. 어느 조건에 따라서는 그거를 이제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반만 도체라고? 그렇죠. 우와. 그러니까 네. 영어 네, 영어로는 우리 도체를 컨덕터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 컨덕터. 거고. 예. 예. 그래서 반도체를 영어로 세미 컨덕터라고 컨덕터. 얘기를 하죠. 아, 오, 신기하다. 이거를 네. 그 어디 가서 이제 아는 체 하시기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 이런 뜻이 이렇게 쉬운 뜻이라는 거를 안 믿을. 아, 반만 전기가 통하는 도체다. 예. 네. 정확하게는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고. 있게.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왜 요즘에 컴퓨터나 핸드폰에 이게 이제 왜 쓰이느냐? 네. 도대체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전기가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 있고 이제 이게 사실은 중요한 개념인데요. 네.
제가 아주 옛날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네네. 이진수 저희가 배웠잖아요. 이진수. 01. 네. 네. 이진수. 네. 우리가 보통은 십진수 손가락이 10개니까 십진수를 네. 세고 있지만 네. 예전에 이제 이진수를 개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진수 시스템을.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라이프니츠라는 프랑스의 수학자가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영국에 뉴턴이 있었다면 네. 프랑스에 라이프니츠가 있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그런 수학 천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이프니츠를 처음 제가 그 사람의 이름을 들은 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미적분을 배우면서 미분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래서 뉴턴이 만들었다 이런 설이 있었고 라이프니츠가 만들었다는 설이 있는데 네. 뭐 최근에 와서는 이제 약간 다른 방법으로 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라이프니츠가 또 다른 중요한 걸 만든 게 바로 이진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진수 시스템을 만들어서 0과 1 그 두 가지 숫자만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 이진수를 가지고서 시스템을 만들면 좀 심플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기계 장치가. 그래서 이진수를 표현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그 고안물들이 나왔어요. 고안 장치들이. 네. 그 첫 번째가 우리 오현희 씨는 정확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진공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들어는 보셨죠, 진공관? 네. 들어봤네. 예. 진공관 그래서 초기에는 그 진공관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특정 조건에서는 전기가 통하고 또 특정 조건에서는 전기가 안 통하는 이런 게 되는 건데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네, 그게 우리 또 옛날 학교에서 배웠던 이제 애니악이라고 하는 그렇죠. 진공관 방식의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종의 전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전구를 통해서 이제 계산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됐죠. 굉장히 이제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굉장히 거대한 이 계산기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미국에서 이제 화학자들이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다가 반도체 현상이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그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제 최외곽 전자가 네 개가 있는 그런 원소들이 네. 반도체적 성질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진공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라는 걸 만들게 됐고요. 네. 즉 결국은 그거를 저희가 통칭해서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잘 조합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아주 흔히 말하는 이제 집적회로라 그러죠. 네, 그런 훨씬 더 고난도의 그런 반도체들이 거기서부터 탄생을 해가지고 네. 현재 이르게 됐습니다. 그럼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는 뭐가 있어요? 물어보세요. 예. 반도체는 뭐 이게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다. 쌀. 네. 그러니까 뭐냐면 쌀은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되고 항상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산업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가장 우리가 눈에 띄는 게 컴퓨터가 있을 것이고 핸드폰도 있을 것이고 네. 기타 전자제품에 다 들어갈 것이고요. 다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뭐 가전제품, 그리고 뭐 무기, 뭐 인공위성, 뭐 이런데 전부 다 들어가게 안 들어가는데 거의 없어요. 네. 우리 근데 TV에도 들어가요. 근데 어쩌다 네. 우리나라가 1등이 된 거예요? 반도체를 왜 이렇게 잘 만들게 된 거예요? 뭔가 우리나라 이게 사실은 이승우 센터장님이 좀 다 하셨던 이야기인데 짧게 요약을 좀 해주십시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1등이 된 거예요? 예, 잘 되게 됐습니까? 짧게 얘기하자면 네. 사실은 우리 삼성의 창업주이신 이병철 회장께서 1983년도 2월 달에 도쿄 선언이라는 거를 발표를 하시고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D램 산업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굉장히 강한 이 뭐라 그럴까요? 강한 추진력으로 이걸 밀어붙인 거죠. 예. 밀어붙였고 그 와중에 이제 몇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조금 운도 좋았고 뭐 기타 여러 조건이 맞으면서 우리가 그 일본을 제끼고 세계 1위에 올라섰고요. 이게 한국인들의 특성이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근면 성실해야 되고 어머나. 수율이 높아야 되고 뭐 예. 이런 것들인데 그게 또 하나는 이제 빨리 만들어야 되고 네. 이게 슬프다. 가장 이제 네. 중요한 특성인데 그거랑 딱 뭐라 궁합이 잘 맞았다고 할까요? 이렇게 되면서 오늘날 이제 우리가 반도체 최강국 중에 하나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되었어요. 초기에 엄청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한 덕분이네요.
좀 더 빠르게. 근데 다른 스토리들이 좀 많아서 그거는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많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D램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초기에 해서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가 1위, SK 하이닉스가 세계 2위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요. 메모리 반도체 말고도 네. 반도체가 또 있어요? 예, 있어요. 반도체도 또 나뉘는군요. 예. 반도체는 굉장히 많죠. 예. 그러니까 그 어떤 동작을 하느냐, 어떤 인풋이 어떻게 들어갔을 때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반도체들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주로 그 데이터라고 하면 사실은 정확하게는 전자입니다. 전자. 전화를 잘 저장을 했다가 잘 그거를 리턴을 해주는 이제 이런 반도체를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데 네. 그거는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고요. 네. 비메모리는 사실은 좀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규모를 보면은 네. 사실은 전체가 100이다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는 한 25?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 비메모리가 75죠. 비메모리는 무슨 일을 하는데요? 비메모리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전류의 강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네, 계산을 할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전자레인지에 네. 뭐 밥 데우기, 뭐 우유 데우기, 뭐 국 데우기 이런 것들도 다 비메모리 반도체죠. 그런 기능들을 나타내는 것들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세탁기. 네. 세탁기에 뭐 탈수 기능 뭐 이런 거기도 이제 반도체가 전부 다 네. 들어가니까 다. 그런 것들은 다 비메모리 반도체가 되는 것이고요. 네.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 핸드폰에 사진이 저장된다든지 그렇죠? 메모리 저장. 그렇죠. 저장이 그거예요. 주구나. 기억. 예. 아. 그렇게 이제 크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예. 비메모리는 그 어디가 1등인데요? 비메모리는 사실 이제 되게 종류가 다양한데 예. 전체로 보면은 이제 미국 인텔이라는 회사가 인텔이요? 예. 오. 예. 거기는 이제 컴퓨터형 프로세서 그거를 제일 잘 만들고 매출액 1위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사실은 이제 메모리에서 삼성, 그다음에 하이닉스, 마이크론 메모리 업체들이 2, 3, 4위를 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뭐 브로드컴, 그 어디예요? 미국 회사입니다. 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퀄컴 이것도 미국 회사고요.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역시 미국 회사고요. 예. 우리나라는 비메모리 만드는 회사가 없어요? 있기는 있으나 별로. 너무 이제 좀 작거나 영향력이 좀 크진 않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거는 왜 우리나라 메모리만 했냐? 비메모리를 좀 잘하지. 또 시장이 큰데. 그러니까요. 이제 알았네 나는. 우리나라 세계 1인 줄 알았어요 반도체가. 세계 1위죠. 사실상. 메모리 반도체. 네. 그런데 이제 뭐 둘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네. 메모리도 잘하고 비메모리도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저는 이제 메모리에 집중했던 전략이 맞았다고 봐요. 네. 그거를 통해서 그쪽 시장을 평정을 했고 우리가 만약에 비메모리까지 한 번에 같이 잘하려고 했다면 오늘날의 이런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회사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도 잘하기 힘드니까. 그럼요. 육상으로 비교를 하자면 1000m, 2000m 뛰는 선수가 우리고 네. 가장 이제 화려하게 불꽃을 단거리 띄우는 그 단거리 400m 계주, 뭐 100m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관중들도 많고 돈도 제일 많이 되잖아요. 그게 비메모리인 것 같습니다.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예. 그 비중이 그렇고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도 이쪽 비메모리 쪽에 진출을 한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이제 인텔의 어떤 부문을 인수를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그래요. 어떤 확장 전략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인텔을 인수한 인텔의 그 낸드 사업부죠. 예. 낸드 사업부를 인수한 거는 뭐 조금 그 하이닉스의 약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실 굉장히 어려워지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는 것이 먼저 그걸 좀 설명을 드릴까요? 예. D램과 그러니까 메모리라고 하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D램이라고 하는 거는 좀 단기 기억 장치고요. 네. 메모리는 좀 장기 기억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윤혜 씨 뭐 아시겠지만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전원이 탁 누가 뽑았다. 네. 그럼 컴퓨터 날아갔다고 뭐 이러잖아요. 네. 데이터 날아갔다. 이제 그게 뭐냐면 저희가 D램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전원이 꺼지게 되면은 D램에서 작업하고 있던
그 데이터들이 전부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는 보통 휘발성 메모리라고 얘기를 해요. 네. 날아간다. 근데 예를 들면 우리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같은 것들은 핸드폰 배터리가 전부 다 방전이 돼도 남아있죠. 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비휘발성 메모리라고 하고요. 그런 거는 낸드 플래시 그러니까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하이닉스가 D램도 하고 이제 낸드 플래시도 하는데 D램은 굉장히 잘해요. 사실 삼성의 이은 세계 2위이긴 한데 낸드 플래시는 삼성은 둘 다 1등이죠. D램도 1등, 낸드도 1등인데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는 낸드 플래시에서는 한 세계 한 5위, 6위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네. 그리고 이익률도 굉장히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러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쪽의 이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좀 약해요. 그런데 인텔이 그쪽을 좀 잘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하이닉스 약점을 메우기 위해서 이제 그 부분을 뭐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이제 사들인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뭐 가격이 좀 비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저는 충분히 좀 배팅을 할 만한 여력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호재네요.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예, 이미 다 지나간 일입니다. 이미 지나간 한참 전의 일입니다. 그러네, 새로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는 이제 지금 둘 다 잘하고 있어요, 사실은. 삼성전자는 D램도 뭐 세계 시장 점유율 40% 중후반대를 차지하고 있고 낸드도 30% 후반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거 점유율을 더 끌어올리는 거가 그렇게 큰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예, 뭐 50% 넘게 되면은 사실은 이 여러 가지 제재도 올 수 있기 독과점 때문에. 그래서 삼성으로서는 사실 그 두 개를 더 잘하는 거 이거보다는 삼성이 조금 약했던 그런 비메모리 이쪽에서 어떻게 영역을 넓힐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파운드리라는 말씀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돼요. 비메모리가 나왔다가 이제 다시 파운드리가 나오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반도체 업체들이 먼저 고전에 예를 들면 나이키라는 회사 있잖아요. 나이키라는 회사. 이 회사가 이제 뭐 운동화나 스포츠웨어 세계 1등이잖아요. 근데 공장이 없는 거 아시죠? 아 그래요? 예. 오늘 알았어요. 공장이 없으면 어떻게 만들어요? 공장이 없고 이 회사는 디자인하고 마케팅만 하는 것이고요. 대신에 그거를 만들어주는 데가 따로 있죠. 예, 보통 이제 중국 쪽에 그런 업체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애플도 스마트폰 세계 1등이지만 공장이 없죠. 네, 공장이 없고 그걸 대신 만들어주는 데가 있는 거죠. 반도체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자기네는 제품을 설계, 디자인, 마케팅 여기만 집중을 하고 자기네들이 설계한 반도체대로 만들어주기만 공장을 가지고 만들어주기만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회사들을 파운드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들, 설계만 하는 회사들을 이제 공장이 없다 이런 개념으로 fables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fab은 이제 공장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공장이 없는 반도체 회사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볼 때는 이 반도체를 설계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 설계하는 업체들은 많아진다.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조금 뭐 어려운 얘기인데 이것도 과거에는 이제 반도체가 어떤 식이었냐면 그 범용 반도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뭐 특수용도, 특수 목적 반도체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하는 메모리 제품 같은 경우는 범용 반도체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도체를 만들어 놓으면 필요한 다른 뭐 컴퓨터 업체나 핸드폰 업체들이 그걸 사다가 자기네 제품에 꽂는 그런 반도체인 거고요. 특수 목적용 반도체는 예를 들면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애플만 만들거든요. 애플이 자기네가 직접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게 이제 점점 많아질 것 같은 게 아마존이 이제 뭐 전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1등 업체인데 아마존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런 프로세서는 아마존이 직접 설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직접 설계를 하고 대신에 이제 그런 회사들은 반도체 공장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만들어주는 시장
이게 이제 점점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이 노릴 수 있는 부분은 그 분야라는 거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많지 않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몇 개가 있는데 예. 왜냐하면은 그게 쉽지가 않은 게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죠.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고 특히 지금 제가 거론했던 뭐 애플이나 아마존,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는 특히나 이제 최첨단 공정, 아주 어려운 최첨단 미세 공정의 그 반도체를 필요로 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그 투자비는 이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업체는 전 세계에 정말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수밖에 없고요. 현재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대만의 TSMC가 거의 예. 시장을 거의 장악을 하고 있고 예. 그런 투자비를 감당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로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그쪽 시장의 점유율을 높일 기회는 상당히 많이 있지 않을까. 지금은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은 이제 그 TSMC가 한 55% 정도 되고요. TSMC가 55, 삼성이 한 15%인데 55대 15.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게 파운드리 점유율을 정확히 계산하기 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딱 정확하게 뭐 여기서부터는 파운드리고 이걸 구분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는 자기네가 설계한 칩도 자기네 파운드리에다 맡겨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빼놓고 순수하게 외부 업체들에 대한 파운드 요걸 계산해 주게 되면 예. 실제로는 TSMC의 점유율은 60%까지 올라가고요. 네. 삼성은 한 7% 정도까지 이제 떨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TSMC가 정말 강자고요. 예. 삼성은 지금은 점유율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근데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예. 투자의 그런 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상당히 되기 때문에 그 TSMC를 바짝 쫓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후보로 저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예. 전 대만이 이렇게 반도체에 강한지 방금 알았네. 그렇죠. 네. TSMC라는 어마어마한 회사가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 파운드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가령 뭐 우리 4차 산업혁명이다, 뭐 인공지능이다 이런 시대로 가면 갈수록 파운드리 시장이 더 커질 거다, 뭐 이런 어떤 전망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 예. 전에도 제가 우리 최경영 경제 처음 나왔을 예. 때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일대 사건이 예. 2016년도 3월달에 벌어졌다. 뭐죠? 그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죠. 예. 알파고입니다. 알파고. 네. 알파고가 등장을 했을 때 네. 그 대다수의 이제 이 컴퓨터 전문가들은 알파고가 질 것이다. 왜냐면 이제 그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보면 이거는 컴퓨터가 풀 수 있는 그 영역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겼단 말이에요. 네. 예. 이세돌 우리 구단이 이겼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사실은 컴퓨터 공학자들이 굉장히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이제 그때 만들어준 칩이 과연 뭐냐? 이게 그 당시 이제 반도체 최강자인 인텔의 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칩이었다는 예. 거죠.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그걸 만들었고요. 네. 그러면 엔비디아는 설계만 한 거죠. 설계만. 예. 엔비디아가 설계한 칩이고 그럼 누가 만들었느냐? 이제 TSMC가 만든 거죠. 만들어준 그만해.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큰 충격에 빠졌고 이게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지게 됐고 그 이후로 그 딥러닝, 머신러닝, 예. 뭐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뭐 이런 쪽에 성장이 이제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됐고요. 그때부터는 사실은 인텔의 시대가 서서히 저물기 시작하는 이런 게 됐었고요. 인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용 반도체죠. 예. 자기네가 칩을 설계를 해서 만들고 자기네가 만들고 필요한 컴퓨터 회사가 있으면 이걸 사다 써라. 이런 개념이고 예. 뭐 그 이제 엔비디아나 기타 이런 회사들은 물론 이제 거기도 이제 좀 정확하게는 주문형은 아닐 수는 있지만 어쨌든 거기에 적합한 그런 새로운 컴퓨터 아키텍처를 쓴 것이고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균열이 간 거죠. 기존의 그 종합 반도체, 예. 자기네가 설계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하는 인텔 모델, 요거 이제 균열이 가기 시작을 하면서 설계 전문 업체, 네. 그리고 파운드리 업체 이런 쪽에 서서히 그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그때부터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에 이제 결정타가
작년에 벌어졌습니다. 원래 우리 노트북에는 거의 100% 인텔 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인텔을 버린 회사가 이제 나왔습니다. 어머. 애플입니다. 예. 오, 아, 크다. 예. 인텔 미국이라면서요. 근데 버린 예. 거예요? 네. 왜냐면은 이제 인텔이 옛날에 인텔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는 뭐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그렇죠. 젊었을 때는 예. 인텔은 뭐 외계인급의 기술로 반도체를 만든다 뭐 이런 음.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시간이 지날수록 인텔에서 신제품이 발표되는 속도가 점점 늦어지는 거죠. 기술 개발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컴퓨터 업체들이 이거 왜 안 되냐 뭐 이제 이런 불만들이 나왔고 그때 애플에서는 그럼 자체적으로 한번 그 자기네가 칩을 설계를 해보자 이렇게 돼서 그 애플 신제품 그 맥북에는 이제 M1이라고 하는 애플이 자체 설계한 칩이 만들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게 나왔을 때만 해도 과연 이게 인텔의 성능을 과연 넘을 거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네.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던 거죠. 훨씬 뛰어났다는 거죠. 훨씬 더 좋아요. 네, 그러니까 예. 저전력에 훨씬 더 저전력입니다. 보통 노트북을 우리가 하루 종일 쓰면은 뭐 매일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맥북 지금 신제품 같은 경우는 한 3일 진짜요? 네,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와.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대단하네. 소비 전력은 적고 그리고 성능도 그 인텔에 뒤지지 않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인텔의 시대에는 저무는 거 아니냐. 네. 자체 제작, 자체 설계를 하면 그렇게 최적화 시킬 수 있나 봅니다. 그게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은 네. 이제 기존의 컴퓨터 우리 칩들 인텔의 그 컴퓨터 칩을 저희가 이제 X86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해요. 네. X86은 뭐냐면 X는 거기 숫자가 오는 건데 예를 들면 286, 386, 네네. 486, 586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X86 아키텍처라는 걸 쓰는데 그 또 다른 한편에 그 컴퓨터 아키텍처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 리스크라는 게 있었습니다. 좀 어려운 건데 네. 그러니까 RISC예요. 네. 네. 예. RISC 그래서 예. 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라는 그런 방식의 그게 있었는데 이게 크게 빛을 못 봤어요. 예. 왜냐면 인텔이 워낙 막강하니까. 그런데 이제 요 리스크가 어디에서 빛을 발했냐면 스마트폰에는 이 리스크 아키텍처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소비 전력이 적은 이런 반도체가 설계가 됐고 애플이 그거를 이용해서 성능은 기존의 인텔급 성능을 내고 소비 전력은 또 스마트폰급으로 떨어뜨리는 이런 프로세서를 만들어서 대단하네. 지금 이제 예. 난리가 난 겁니다. 음. 그래서 앞으로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이 했으니 그 뒤를 이어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어쩌면 이제 다른 업체들까지도 예. 그 과거의 그 인텔 아키텍처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좀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M1 설계는 그러면 애플이 했는데 네. 그러면 이 제조는 누가 했습니까? TSMC입니다. TSMC. 예. 야, 대단한 회사구나. 대단한 회사네요. 네, 대단한 회사가 많네요. 여기 주식 샀어요? TSMC 안 지금이라도 샀어요. 사야 네. 되는 거 아닌가? 그 이야기도 좀 해봅시다 오늘. 아, 네. 그러면 그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S1 뭐 삼성의 뭐 노트북 전용 무슨 CPU 같은 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뭐 전혀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삼성도 지금 우리 갤럭시에 들어가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거기서는 이제 AP라 그러죠. 예. AP는 직접 설계를 다 맞아요, 하고 맞아요. 있으니까요. 예. 네. 그러면은 뭐 애플이 냈으면 삼성도 그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할 것이고요. 예. 언젠가는 거기에 전용 프로세서를 낼 수도 있겠죠. 아, 이래서 인텔이 몰락하고 있다라고. 근데 이야기를 SK는 합니다. 왜 인텔을 M&A 하고? 아, 또 그거는 이제 다른 메모리. 인텔에 메모리. 아까 저 말씀하셨잖아요. 제 머린 D램이거든요. 예. 금방. 낸드 플래시 부분이 약해서 아, 그 그기만. 부분을 네. 그 부분만 인수했다. 네. 꼭 예.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러면 인텔은 그거를 예. 왜 팔려고 했느냐, 네. 낸드 플래시를 음. 하니스는 왜 살려고 했느냐 하는 건데 사실은 인텔은 원래 메모리 업체였어요. 처음에는 예. 이제 D램을 만들었던 네. 회사인데 나중에는 그 일본 업체들이 그 메모리 시장에 들어오면서 네. 인텔은 좀 더 고부가 가치인 음. 이 CPU 쪽으로 이제 독점을 하게 됐는데요. 그 이후에 오히려 삼성전자가 메모리를 통해서
인텔보다 더 많은 이익을 번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2017년과 네. 2018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인텔도 우리도 다시 메모리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사실 낸드 쪽에 예. 좀 투자를 하고 이렇게 됐는데 예.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 이제 왜냐하면 메모리에서는 뭐 설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설계보다는 그 첨단 이 공정 이거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네. 그게 한국 업체들이 너무 뛰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텔이 자기네들이 의도했던 만큼 거기서 수익을 못 내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기에는 좀 안 맞는다. 그래서 이제 이게 조건이 맞아 떨어져 가지고 SK 하이닉스가 인텔 사업부를 인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반도체도 일종의 이제 분업화가 돼 있는데 네. 우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메모리 반도체하고 낸드 플래시 이 부분은 완전히 꽉 잡고 있고 네. 네. 거기에서 이제 파운드리까지 어떻게 가보면 네. 상당히 네. 좋은 포지셔닝, 좋은 입장에 이제 취하게 될 것 같은데 이 파운드리는 어떻게 우리가 그냥 한다고 하면 되는 겁니까? 계속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될까요? 예? 지금 너무 많이 차지하는 왜냐면 대만이? 메모리 쪽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네. 돈은 많거든요. 삼성전자가. 아 그래요. 예. 네. 삼성전자가 현재 그 쌓여 있는 캐시가 한 115조 원 정도가 그 정도 있고요.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굉장히 돈은 많습니다. 돈은 많네. 많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 파운드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만든다 이것만 갖고 사실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앞뒤에 뭐라 그래 생태계가 잘 갖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만 혼자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뒷단에 있는 뭐 패키징 업체나 테스트 업체 이런 업체들도 같이 성장을 해 나가야지만 이게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대만이 사실 강한 게 이제 그런 분야입니다. 대만은 과거부터 분업이 굉장히 좀 잘 이루어지는 회사예요. 그래서 TSMC처럼 그 반도체 제조에만 집중하는 회사가 있고 네. 또 패키징 분야에서도 세계 1등 업체들이 대만에 포진해 있고 진짜요? 뭐 또 테스트도 잘하는 업체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전 세계 반도체 수요들이 많이 몰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 여러 차례 그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는 부분인데 네. 그 TSMC가 이제 전 세계 지금 반도체 시가총액 예. 1등이거든요. 예. 1등인데 네. 전 세계 반도체에서 TSMC라고 찍혀 있는 반도체는 한 개도 없어요. 아. 왜냐하면은 TSMC는 자기네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남의 주문이요. 제품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거기에는 애플 로고가 찍히고 퀄컴 로고가 찍히고 네. 뭐 엔비디아 음. 로고가 찍혀 있는 칩들이 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TSMC는 회사는 존재하지만 사실 브랜드는 없는 거죠.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삼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쵸. 예. 삼성은 자체 제품도 있고 삼성이라는 로고는 굉장히 큰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예를 들면 아까 애플 입장에서 보면은 삼성이 아무리 반도체를 잘 만든다 하더라도 스마트폰에서 삼성은 애플의 최대 경쟁자잖아요. 그러니까 안 쓸 것 같아. 맞습니다. 네. 같은 값이면 안 쓰겠죠. 그러겠네. 예. 그게 이제 조금 딜레마가 될 수 있고요. 아까는 생태계가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경쟁 관계를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이제 그게 좀 이 파운드리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기술은 기본이 돼야 될 것이고요. 예. 근데 어느 정도 기술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최근에 뭐 AMD에서 뭘 파운드리 주문 생산을 삼성에 한다 만다 뭐 이런 뭐 소식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굉장히 그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일단 엔비디아가 엔비디아. 예, 아까 그 잘 나가는 그 엔비디아가 자기네 그 주요 제품 예. 메인스트림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들을 삼성에 파운드리를 맡겼어요. 아. 그러니까 그만큼 삼성의 기술력은 인정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회사들은 왜 TSMC를 놔두고 삼성에 또 줬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면 그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TSMC에 종속이 되다 보면 네. 나중에는 갑을 관계가 바뀌는 거 아니냐. 그렇지. 자기네가 사실은 주문을 주는 건데 예.
TSMC의 발목을 잡히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에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삼성이 예. 잘 쫓아와서 이 균형을 맞춰주면은 뭐 훨씬 더 자기네 비즈니스는 안정적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퀄컴도 지금 삼성이 상당히 물량을 또 수주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그 아까 그 경쟁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삼성이 기술력으로 상당히 많이 극복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뭐 AMD나 뭐 인텔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사실 아직 최종 확인이 안 된 그렇죠. 부분이라 좀 기대감은 가질 수 있어요. 기대감 아까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예. 기대감 가질 수 있고 또 최근에 그 삼성이 그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다가 뭐 공장을 새로 뭐 예. 투자를 한다 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언론에서 뭐 된 것처럼 나왔지만 삼성이 지난번 컨퍼런스 콜에서는 사실 뭐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뭐 이렇게 예.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네. 뭐 제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그쪽으로 가긴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최근에 미국 자국 내에서의 그런 서플라이 체인을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뭐 다른 나라 갔다 태평양 건너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미국 내에서 이걸 만들면 훨씬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아직은 이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삼성의 고객은 점점 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 그 컨퍼런스 콜 그 말씀하셔서 네. 그때 또 흥미로웠던 게 M&A를 하겠다. 네. 거의 뭐 누구랑요? 그건 확정되지 않았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회사를 사겠다. 근데 그게 아마도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나 이쪽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이 돈이 많거든요. 돈이 많으니까. 근데 요새는 돈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돈값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어떤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아,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겠습니다. 그렇습니다. ROI가 계속 떨어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거 예. 돈을 깔고 앉아 있을 바에야 좋은 좋은 회사 하나 주식을 사는 게 그렇죠. 좋은 주식 또는 좋은 회사를 사는 게 훨씬 이득이 되는 그러네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때 삼성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 첫째는 이제 원래 삼성이 주주하는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나갈 것이라는 전망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배당 많이 하고. 예, 예. 왜 배당을 많이 할 거냐? 음. 뭐 그 상속세 마련을 그렇죠. 위해서 예. 뭐 그쪽 대주주 쪽으로 이제 좀 돈을 흘려 보낼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 주주하는 정책이 조금 강화는 됐지만 그렇게 아주 세게 나온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오히려 그걸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저 상속세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배당을 늘리는 이거보다는 성장을 위한 맞습니다. 예. M&A 투자 여기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뭐 과연 어떤 회사를 사는 게 좋겠냐? 뭐 삼성이 잘하는 걸 사는 게 잘하는 걸 더 잘하는 게 이제 좋은 건데 삼성이 약한 비메모리 여기가 이제 가능성이 상당히 그러네요. 있죠. 그래서 비메모리 회사 중에서는 이제 그동안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언론에서 거론된 회사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 네덜란드에 이제 NXP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튤립 아닌가? NSP도 있군요. 네. 네덜란드가 반도체 잘하는 걸 잘 모르시죠. 오늘 또 알게 되네요. 예. 그 NXP라는 회사는 이제 뭐 하는 회사냐면은 네. 자동차용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탑입니다. 거의. 예. 아 그래요? 이게 또? 크다. 네. 예. 뭐야? 그 우리나라 가격도 최고- 엄청나겠는데. 뭐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 회사 시가총액이 한 4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정도 하니까요. 예. 한 50조 50조, 정도. 60조. 예. 50조, 근데 60조. 그럼 자동차에는 다 그 기가 들어가요? 25조 정도가 있어야 절반 지분을 인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NXP 같은 경우에는 그 PF가 대주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매물로 여러 차례 거론이 됐었던 회사고요. PF 그 일종의 이제 사모펀드 같은 거잖아요. 네. 예. 그래요? 사모펀드가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쪽에다가 기업에 넘기는 게 그래서 수순이지. 사실은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예. 그 미국의 퀄컴이 살려고 그랬구나.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PF 사모펀드니까 이제 가격을 많이 뻥튀기를 하겠네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예.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독과점 이슈에 걸렸어요. 네, 그래서 그 딜이 무산이 됐죠. 사모펀드는 사모님들이 하는 펀드. 아니, 프라이빗 그러니까 나는 못 하는 거죠. 아니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는 공모 펀드의 반대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공모 시장에서 펀드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하고 사적으로 50인 이내 이렇게 모집하는 거하고 뭐 그 차이만 있는 거죠. 예. 다른 거는. 예. 그럼 자동차에는 네덜란드 반도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한 회사는 아니겠죠. 예를 들면은 이제 일본에도 자동차 반도체를 되게 잘하는 회사가 있어요. 르네사스라는 회사가 있고 독일에도 독일 자동차가 강하잖아요. 네. 독일 우리 뭐 벤츠, BMW, 어디 뭐 이런데 들어가는 거 인피니온이라는 또 독일 반도체 회사가 있고요. 우리나라 현대차는 어디 반도체? 그런 회사들 것입니다. 인피니온이나 뭐 ST 마이크로 뭐 일본의 르네사스 이런데 삼성 반도체를 쓰는 게 아니었네요. 이것도 삼성 반도체, 삼성은 이제 자동차 반도체는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없는 거 약한 부분을 사는 게 사실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거론이 되기도 하고요. 예. 네. 이건 뭐 제가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라 많이 이렇게 거론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파운드리를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파운드리 뭐 한 3위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예. 미국 회사인데 그 회사도 조금 이제 언론에서 그 삼성의 인수 후보로 거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뭘 하든 좋은 소식이네요. 그러니까 좀 M&A. 성장이 안 됐던 분야에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데 또 제가 시간이 조금 그래도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네. 이거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오늘 사실은 많습니다. 네. 센터장님 오신 김에 네. 네트워크 장비 분야 같은 경우는 화웨이가 그 제재를 뭐 지금도 받고 있지만 네. 왜 그렇게 이제 압도적으로 점유율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삼성이 좀 약하고 예. 많이 약하죠 그쪽도 점유율이. 그러니까 이제 하웨이가 강한 거는 예. 가격 경쟁력이 비교가 안 돼요. 예. 이거는 가격 경쟁력이에요? 물론 이제 예. 기술도 되게 많습니다. 하웨이가 뭐 단순하게 가격만 싼 게 아니라 근데 가장 큰 장점은 이제 가격 경쟁력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과거에 있던 뭐 유명한 통신 장비 회사들이 다 하웨이에 무릎을 꿇고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시장은 막 평정에 나간 거고 예. 또 이제 그 돈으로 결국은 또 R&D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래서 단순하게 뭐 제조회사가 아니라 R&D가 굉장히 강한 회사고요. 예. 하웨이의 그 R&D 센터가 가 보면은 뭐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군요. 뭐 완전히 뭐 공원 같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 유럽의 아주 그 고급스러운 성들을 네. 모티브로 해가지고 거의 그대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성을 만들었다고요? 네, 이렇게 대단하네. 그래서 딱 보면은 이게 중국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 외관도 뛰어나고 정치도 뛰어나고 뭐 이렇게 돼서 그 훌륭한 이제 중국의 인재들이 정말 많이 모여 있고요. 기술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미국의 구글 같이 따라했나? 그럴 수도 있겠죠. 뭐 하여튼 예. 뭐 사진을 뭐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그 하웨이 송산 R&D 센터라 그래서 예. 보면은 입이 딱 벌어집니다. 아주. 그 정도군요. 예. 하웨이가 중국의 뭐 반도체 만드는 회사예요? 그 저 휴대폰도 만들고 네트워크 장비 세계 1등 회사인데 우리 삼성전자가 그 분야에서 뭐 5%도 점유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만약 이제 화웨이가 미국에서 이제 계속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바이든도 계속 제재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쪽에서 좀 점유율을 높일 가능성은 없나요? 높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네. 미국에서 그 5G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수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점점 매출이 계속 많이 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그 슈퍼 사이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슈퍼 사이클? 저희가 이제 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주가에 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슈퍼 사이클. 슈퍼 사이클이 그 뭐예요? 그렇죠. 그것부터 여쭤보세요. 한번. 슈퍼 사이클이 뭐고? 큰 사이클을 말하는 건가? 그렇죠. 그렇죠. 큰 가격의 상승기? 아, 예. 가격의 상승기. 예. 네. 그렇습니까? 뭐죠? 큰 가격의 상승기? 일단 뭐 상승기는 맞습니다. 상승기는 뭐 당연히 맞고 예. 지금 저 가격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조금 그 보는 시각은 다른데 과연 슈퍼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 D램의 슈퍼 사이클은 2번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2번이 있는데 이번에 과연 그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냐, 그거는 뭐 조금 더 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과거의 D램 슈퍼 사이클 때, 그러니까 1995년, 96년 그 사이랑 2017년, 2018년 이때의 삼성전자의 슈퍼 사이클 때의 영업 마진, 네.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이익이 얼마나 났느냐 하는 게 영업이익률 70%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뭔 일이 있었어?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사투리가 나. 무슨 일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네. 95년도에는 뭐냐면 이제 PC 붐. 갑자기 막 네, PC 컴퓨터가 네. 많아지고 컴퓨터가 아주 빠르게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죠. 사람들한테. 네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가 뭐 없어서 못 파는 이런 상황까지 네네. 벌어졌고요. 그다음에 2017년, 2018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죠? 알파고 이후에 네. 그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이쪽에 이제 수요가 폭발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좋아요. 반도체 상황은 되게 좋은데 과연 그때처럼 영업이익률 70%를 갈 거냐? 네. 그 정도는 가야 슈퍼사이클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네. 그 정도 갈지는 사실은 조금 봐야 되는 게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그 반도체 수요가 좋다고 하지만 다 좋은데 특히 노트북 수요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그래요? 그래요? 네. 뭐. 원래 왜 노트북이지? 그러니까 재택근무해서 그런 거. 네, 맞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예. 그게 정답입니다. 예. 아,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 한 몇 년 동안 보면 2010년 이후로 네. 우리 노트북을 사람들이 많이 안 샀어요. 그래서 실제로 계속 역성장을 했거든요. 계속 줄어왔는데 지금 작년부터 이게 폭발하기 시작을 하면서 작년 4분기 때 노트북 수요 증가율이, 판매 증가율이 26%. 와이어,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26%. 1분기는 뭐 아직 뭐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현재는 그 이상으로 올라갈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과연 이게 올해 내내 계속 될 거냐? 안 그런지 한 대만 사지. 한 대 사서 10년 쓰는데 저는 뭘 또 사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계속 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코로나가 좀 잡히고 뭐 이러면은 이제 재택근무 수요도 조금 뭐 둔화되기 시작할 거고 이제 이렇게 된다고 보는 게 이제 제가 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러면은 쭉 올라가다가 하반기 때는 약간 조금 슬로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이후로 다시 내려갈 거냐? 근데 그렇게는 또 안 봅니다. 왜냐면은 내년도에는 정말 저는 이제 내년도에는 슈퍼 사이클이 올 것 같아요. 뭐 때문에요?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D램도 네. 이게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아. 근데 이제 D램의 버전이 이제 계속 올라갑니다. 네. 근데 내년도가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D램은 DDR4라고 얘기를 해요. 네. 네, 내년도가 되면 이제 DDR5라고 하는 새로운 게 나오는 새로운 그 D램 칩이 나오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DDR5는 이제 기존에 있던 DDR1, 2, 3, 4랑 다르게 네. 추가적인 그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ECC 코드라고 하는 게 따로 붙어요. 그래서 칩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네. 칩 예. 사이즈가 예.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우리 반도체를 만들 때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그 원판이 그 웨이퍼라고 웨이퍼. 하는 예. 원판인데 칩이 커지면 거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칩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가격이 비싸지겠네. 줄어드니까 그렇죠. 이제 수급이 아주 타이트해지는 거죠. 예. 공급이 좀 아주 빠듯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오히려 가격이 좀 더 오르는 거 아니냐. 그렇게 돼서 저는 사실은 이제 뭐 길게 보면은 내년까지 보면 슈퍼 사이클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예. 이제 올해는 상반기가 굉장히 좋고 하반기에 약간 조금 쉬었다가 내년도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현재 시장에서는 올해 슈퍼 사이클을 보는 애널리스트들이 많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상반기 좋고 하반기 때 약간 주춤하다가 내년도에 정말 빅 사이클이 한번 오지 않을까. 휴대폰 수요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휴대폰은 지금 작년까지 보면 4년 연속 역성장을 했습니다. 삼성이요? 아니 전 세계. 전 세계가 전 세계 역성장. 휴대폰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안 사죠. 이제 옛날만큼 많이 안 삽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그런 시장 조사 기관들에서 두 자릿수 성장을 보고 있어요. 두 자릿수 왜요? 성장? 일단 왜냐면은 애플에서 네. 5G 폰이 이제 나오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 동안에 이 움츠렸던 4년 동안
줄었으니까 이게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게 또 10주년이거든요, 애플이. 그래서 막 뭔가 새로운 게 나올 거라.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안 사고 좀 기다리던데. 5G 이게 일단 빅체인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반도체를 좋게 보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핸드폰 지금 없는 사람 없고, 그렇죠. 뭐 TV도 집에 없는 사람 없고, 요즘에 네. 다 큰 거 있고, 네. 뭐 노트북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런 물리적인 디바이스가 아주 더 높은 성장을 한다 이렇게 보기는 쉽진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뭐냐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게 뭐냐? 컨텐츠 소비가 될 예. 수밖에 없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요새 보면은 그 메타버스라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예. 어디서 많이 나오죠? 메타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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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니버스를 이제 확장하는 그런 개념이 돼서 뭐 예를 들면 어벤져스의 그런 세계관, 뭐 스타워즈의 세계관. 뭐 집에서 맨날 듣는 얘기 여기서 또 듣는. 어벤져스가 여기도 나오네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결국은 그런 가상 세계 이게 굉장히 그냥 여러 가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저희 세대는 안 그러겠지만 우리 지금 아기들 이 친구들은 그런 세계 훨씬 더 몰입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컨텐츠를 훨씬 더 많이 소비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사실은 하드웨어의 기반이 되는 거는 반도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런 과거의 그런 물리적인 이런 기기들, 디바이스들 성장이 분명히 둔화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지금 이런 메타버스 세계관이 점점 확대가 되면은 네. 그거를 지탱해주는 이 반도체의 네. 장기 성장성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저도 이 장기 슈퍼사이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메타버스에 만약에 반도체 말고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거를 또 생각하면 돼요? 어떤 업체들? 컨텐츠 만드는 업체들인가? 뭐 요즘에 뭐 가장 핫한 넷플릭스, 그렇죠. 예. 그런 회사들이 될 수 있고요. 디즈니 플러스 이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컨텐츠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바이스 소비에서 그냥 컨텐츠 소비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CJ 이런 데 그냥 예. 던져봅니다. 오윤혜 씨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높다, 낮다, 적당하다,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뭐 나보다 더 어려운 질문을 예. 하시네. 내릴 것 같다. 뭐. 네. 네. 굉장히 뭐 어렵죠, 사실 지금 예. 판단하기. 왜냐면 싼 건 아니거든요. 예. 과거 기준으로 아주 뭐 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IT 버블이 있었을 때가 이제 2000년이었잖아요. 2000년도 IT 버블. 예. 그리고 이제 2020년대가 됐는데 네. 그때랑 지금이랑 제가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2000년도에 전 세계 시가총액, 전 세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한 30조 달러 정도 됐어요. 30조 달러. 네. 전 예. 세계 시가총액이. 예. 네. 전 세계 시가총액이. 3경 정도 되는 거네. 예. 지금 현재는 시가총액이 110조 달러입니다. 110조 달러. 110조 달러. 네. 야. 한 3.7배, 3.8배 예. 정도 네. 커진 거죠. 예. 2000년도에 전 세계 반도체 탑 12, 1등부터 12등까지의 시가총액 합계가 1.3조 달러였어요. 그러면 아까 30조 30조 달러, 달러에서 1.3조 달러. 1.3조 달러. 예. 근데 지금 현재 반도체 탑 12의 시가총액은 2.7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오? 두 배밖에. 그렇죠. 전 세계 시가총액은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예. 반도체 시가총액은 2배밖에 안 컸다는 거죠. 네. 거기다 그 포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 비중도 확 줄어든 굉장히 거죠. 줄었는데.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주가를 보면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주식 시장이 확장한 그거가 비교해서 보면은 저는 그렇게 많이 안 오른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메타버스 예. 이 시대가 이제 올 텐데 네. 그러면 반도체가 괜찮지 않냐 그렇게 워낙 말씀드리고 플랫폼 싶습니다. 기업으로 집중을 했고 그 플랫폼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나 이런 걸 엄청 많이 하니까 반도체 그 수요가 계속 폭증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 제 덕분에 다들 쉽게 이해하시지 않았을까. 너무 쏙쏙 이해가 됐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센터장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승우 센터장이셨고요. 오윤혜 씨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이시잖아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최 기자님 말씀이시잖아요. 최경령의 경제쇼 플러스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네. 최경령의 최강 시사로 네. 아침 7시 20분에 네. 만나 뵙겠습니다. 예. 저는 그대로 있고요. 새로운 짝꿍이 어떤 분이 오실지 아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보다 잘생기신 분입니다. 네, 화장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바른 투자와 올바른 투표는 다르지 않다. 예, 세상의 이익이 따따블로 되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